데이터로 도시를 살피는 킹메이커입니다. 오늘 이제 벌써 5번째 시간이네요. 각자 인사하시고 시작하시죠. 저는 여론조사하는 티브리지의 박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펜과 종이로 세상을 읽는 라이트친 이데이터 주시대 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상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거기다 인공지능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상권 분석으로 여러분에게 세상을 보는 눈을 만들어 드리고 있는 김영갑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도인구 빅데이터 전문가 LG 플랫에서 근무하는 이종수책입니다. 소개하는 멘트가 매주 바뀌어요. 그리고 보면은 약간 자신이 있으신 분들, 오늘 자료가 좀 준비가 좀 충분하다 그러면 뭔가 이상한 것부터. 근데 오늘 보니까 이종수 책임은 좀 짧아졌어요. 네. 조금 그렇습니다. 아침 기분했다. 그날 기분했다는 거. 출근하다가 막 차가 앞에서 막 저거 하면 또 그렇죠. 사람이 침울해지고. 교수님 최근에 차를 바꾸셨다는데 새 차 앞에 누가 껴들었나 보죠? 아니 나는 항상 기분이 좋아요. 제가 지난주에 어느 정체를 밝혀서는 안 되는 어느 이제 모임에 가서 내년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거든요. 그거와 관련된 전략 수립을 하는데 와서 좀 조언을 해달라, 강의를 해달라고 이제 강의를 했어요. 선거 얘기가 좀 약간 뻔하거든요. 이게 뭘 가지고 얘기할까 하다가 우리가 다루고 있는 데이터를 가져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득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내년 선거를 예측할 수 있을까? 라고 이제 쭉 봐봤거든요. 근데 각 정당에서 선거 승패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데가 아무래도 이제 서울하고 경기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국 선거구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봤더니 서울의 평균 소득이 324만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평균 소득 증가율이 9.2%포인트. 이걸 가지고 쭉 좀 살펴보니까 이게 저희가 본 게 평균 소득 증가율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인 이런 지역들을 보니까 11개가 나오더라고요. 거기가 보니까 최근에 약간 동네가 바뀐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거기는 강남을도 있고 송파도 있고 이제 지금 국힘의 국회의원들이 계시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계시는 데인데 이런데 소득 증가율이 이제 높아졌다. 그러면서 약간 소득 증가율이 높아지면서 이 지역이 약간 보수화됐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했더니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서울도 서울이지만 그리고 이제 경기도를 보니까 평균 소득이 301만 원. 그리고 지난 2년간, 3년간, 20년 이후로 3년간 소득 증가율이 8.8%더라고요. 근데 이 소득 증가율을 상회하는 지역을 보니까 22개. 경기도 같은 경우에 지난 총선에서, 직전에서 총선에서 5%포인트 이내로 승부가 결정된 데가 9개 선거구고요. 10%포인트 이내에서 승부가 결정난 데가 10개입니다. 총 거기가 49개 선거구거든요. 거의 절반이에요. 그래서 이런 소득 증가율을 가지고 선거 예측을 할 수 있겠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외에 자산, 또 상권, 인구 구성, 역대 선거 결과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하면은 선거를 예측하고 타겟 집단을 짚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미 이제 10년이 넘은 얘기인데 미국의 오바마 선거할 때 200억 명이 넘는 유권자들에 대해서 각 개인별로 수백 가지 정보를 기입해서 마이크로 타겟팅 선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선거 끝나고 알려진 비밀 조직이 있었는데 저 케이블하고 또 오죽하면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선거 끝나고 예전에 미국에 마이클이라는 사람이 있다면 마이클에 대해서 본인보다 오바마가 더 잘 알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한국의 사정을 보면 이제 미국과는 이제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이제 법률이라든지 선거법이 좀 달라서 미국처럼 아주 개인별 타겟팅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런 뭐 소득 데이터, 뭐 상권 데이터, 인구, 역대 선거 결과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하면은 아주 타겟 집단을 저기 구체화할 수 있고 범주화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시는 혹시 다음 총선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희 티브리츠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조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시간이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아이고 이거 사설이 좀 길었고요.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자, 동네 찍새 주시태 실장님, 오늘은 어느 도시입니까? 네, 지난 4번의 시간 동안 저희가 경기도 3개 지역하고 광주광역시를 다녀왔는데요. 오늘은 서울시로 한번 올라와 보겠습니다. 서울의 하플 성동구를 선정했습니다. 핫플레이스죠? 네. 아무래도 이제 성수동 얘기인 것 같은데 서울에서 뭐 핫하기로만 치면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유독 성동구를 찍어 오신 이유는 뭡니까? 네, 저희가 지금까지 다뤘던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좀 쓴소리들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뭐 수요가 늘고 있는데 공급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은 김포라든지 아니면 좀 밖으로 새고 있는 걸 막아야 되는 용인이라든지 아니면 양극화를 좀 해결하면서 가야 되는 성남, 그리고 좀 외부에 좀 개방적인 자세가 필요한 광주, 이렇게 4개 지역을 잡아서 분석을 요약을 이렇게 했었는데, 해주시네요. 네. 그런데 또 모든 지역이 다 안 되고 있지만은 않을 거 아닙니까? 뭔가 어딘가는 또 잘 되고 있는 지역도 있을 텐데, 그러니 이제 지역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들이 좀 보고 배워야 되는 지역들이 있을 거다. 모범 사례.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성동구를 선정을 했는데, 물론 이제 성동구가 모든 면에서 다 선진적이고 앞서 있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확실한 노선과 유효한 전략, 이 2가지 측면에서는 분명히 배울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동구를 선정했습니다. 이게 다른 지역 할 때 비해서 굉장히 우호적인데 네. 아니 이거 또 따로 또 연구가 있었던 아유, 저는 김포에 살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여의도에 또 그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연고가 없는데, 또 교수님께서 오랫동안 또 한양사이버대에서 이제 교편을 잡으셨으니까 아마 인연이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또 잘 아시겠군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예. 성수동 상권이 최근에 이렇게 핫해진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제가 사실 그 이제 학교가 거기 있다 보니까 거기서 되게 많이 아주 오래전부터 생활을 오래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 너무 잘 알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요즘 핫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갑자기 어느 날 떴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죠. 사실은 제가 볼 땐 이거 거의 10년 걸린 작품이라고 저는 봅니다. 10년이 걸렸어요. 네, 왜냐면 제가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아주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쌓아서 만든 정말 성곽 같은 아주 안전하게 핫플을 만든 되게 오랫동안 투자한 갑자기 뜬 라이징스타가 아니라 갑자기 뜬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성동구, 성수동 아주 기대가 됩니다. 주 실장님 아까 저기 성동구 개괄을 설명하시면서 확실한 노선, 뭐 유효한 전략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 일단 성동구 개괄과 함께 설명을 좀 드리자면, 성동구는 거주 인구 수가 23년 7월 기준으로 27만 9천 명, 그래서 서울시 25개 행정구 중에서 21위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죠. 근데 그 아래에 이제 4개 21위보다 낮은 순위에 있는 지역들 보니까 금천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이 4개밖에 없어요. 인구가 적은 지역이. 근데 용산, 종로, 중구 이런 지역들은 이제 소위 도심이라고 부르는 업무 지구가 이제 밀집한 지역이다 보니까 거주 인구가 적은 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 성동구는 그렇다고 해서 업무 지구가 엄청나게 밀집한 것도 아닌데 인구 수가 많지도 않은 그런 지역인 거죠. 그래서 사실 2010년대 전에는 사람들이 이제 성동구에 대한 인식이 뭐 왕십리역, 그리고 이제 한양대가 소재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장동 축산시장, 그리고 장안평 뭐 중고차 시장, 요 정도만 좀 기억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뭐 서울시 내에서는 그렇게 막 두각을 드러낸 어떤 특이한 지역이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성동구가 뭔가 잘못해서라거나 그랬다기보다는 지리적으로, 역학적으로 좌측에는 종로 중구가 있어요. 용산이 있고, 또 위에는 동대문구 있고, 오른쪽으로는 광진이 있고, 아래는 또 강남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로, 중구, 강남 이런 거대한 지역들 사이에 이제 끼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특이하게 뭐 상권이 발달하거나 업무지구, 밀집하거나 이런 기능을 가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좀 그나마 유일하게 좀 위안이 되는 거는 성동구의 이제 1인당 월 평균 소득 수준이 317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꽤 높은 편이네요. 네, 25개 중에서는 5위에 해당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마용성이라고 부르는 요즘에 마포, 용산, 성동, 그리고 이제 강남 3구 이렇게 6개 지역이 서울의 이제 상위 지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수준은 양호한 편이다. 이 정도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올라온 거죠? 네, 맞습니다. 약간 그 보면은 10년 전에 성동구를 보면은 이제 성장 동력이 이렇게 딱히 보이지 않는 약간 어정쩡한 지역이었던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이제 그런 지역을 우리가 이제 약간 모범 사례로 이슈 지역으로 선정을 했다면 뭔가 대단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일단 이제 교수님께서 이따가 이제 상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자체의 전략과 상권의 변화, 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해주실 것 같으니까요. 저는 이제 인구 쪽에서 조금 더 재미있는 특징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성동구는 이제 전체 인구수 중에서 10세 미만의 아이들이 이제 17,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게 전체 인구로 보면 한 6.6% 정도 됩니다. 상당히 높죠. 예, 이게 서울시에서는 4등입니다. 그러니까 인구수로는 21위인데 이 10세 미만 아이들 비중은 4위다. 근데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보니까 이제 어린이집, 초등학교, 초중고 이렇게 보니까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 2살, 3살, 4살 하는 아이들의 비율은 서울시의 1등입니다. 비율로만 보면. 근데 이게 인구수가 거의 2배 가까운 관악구보다도 이제 10세 미만 인구수는 많은 편이고요. 뭐 출산 장려금 뭐 네. 수천만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어제 이제 지난주 8월 22일에 성동구 관련된 이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네. 그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성동구 사무조리 비용 지원 최대 150만 원으로 확대. 그러니까 이것만 들어도 뭐 굳이 내용 설명 안 드려도 딱 느낌이 오실 것 같은데 지금 성동구는 아이들 낳고 키우기 좋은 곳이라는 걸로 이제 지역의 방향 하나를 설정하고 그에 맞춰서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그게 어느 정도 먹혀가면서 10세 미만 아이들의 인구들 그러니까 그 세대 애들이 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두 가지 측면의 성공적이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포지셔닝을 잘했다. 본인의 위치를 잘 알고 이제 자기가 다른 여러 가지 비교 우위 요소를 잘 찾았다. 이게 첫 번째 강점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지역에는 특목고를 넣겠어, 뭐 국제학교를 만들겠어. 이래서 약간 초중고 대상으로 뭔가 이제 교육 정책으로 갔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아마 시야가 안 막혔을 것 같습니다. 양천구 목동도 있고 강남구 대치동도 있고 이런 강한 지역들이 있는데 우리는 보니까 저쪽이랑은 이제 상대가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10세 미만 아이들의 세대들을 유입시키자라는 이제 방향을 확실하게 정했다. 단순하고 잘할 네. 수 있는 일. 맞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성공 전략이었던 것 같고 중요하죠. 두 번째는 실행 전략이 적절했다. 그러니까 방향을 잘 잡아도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천차만별인데 지난주에 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성동구 4세 이상 유아반 어린이집 교사 1인당 담당 아동수를 줄인다. 이것도 중요하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보육교사당 한 20명 정도를 커버해야 되는데 이걸 5명에서 10명 정도로 줄일 수 있게 보육교사를 추가로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그 필요한 지점을 그냥 아주 날카롭게 딱 짚어냈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실제로 어떻게 정책이 실행되고 그 효과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제목만 들어도 일단 산모들이나 아니면 어린이 키우는 자녀들을 둔 그러게요.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매력적이겠어요. 네. 이 성동구라는 지역이.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말씀하신 했는데 대로 뭐 정체성을 딱 정하고 네, 그 확실하죠. 분야에만 아주 구체적으로 딱 집중 투자를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매력도가 이제 확 상승을 한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예전부터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마케팅 전문가가 한 명 있다. 정책을 결정하는 분이든 아니면 거기에 조언이나 자문을 해주시는 분들 중에서 분명히 이게 이제 STP 전략이라고 부르는 굉장히 좀 마케팅적인 어떤 전략인데 이게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전문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킹메이커의 우리 김영각 교수님. 저는 교수님도 성동구에 계셨으니까 교수님이 아니실까라는 의심도 좀 해봤습니다. 자, 유동인구 데이터로도 성동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종수 책임님, 유동인구 관점에서 성동구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23년 1월의 유동인구를 기준으로 서울시에 있는 426개 행정도를 모두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큰일 하셨네요. 그리고 뭐 사건 분석하는 것처럼 생활인구 번역을 분석을 했고요. 세대별 인구, 직업, 근무지, 상권 이용 등 한 150가지 정도의 팩터를 가지고 뭐 5개 정도로 군집 분석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그
크게 보면 첫 번째는 청장년층의 원거리 출퇴근 비율이 높고 외지인 비율이 좀 낮은, 약간 저희가 뭐 명칭은 올드타운이라고 지정을 했는데요. 이렇게 성동구 안에는 금호동, 민봉동, 행당 2동 등이 약간 요 분야에 속하고요. 두 번째는 직장인 비율이 높고 전업지구 비율이 낮은 업무지구라고 불리는 곳인데 왕십리, 마장동, 용답동, 성동동 여기에 해당되고요. 세 번째는 유동인구나 외지인 청년 비율이 높은 상업지구, 저희 핫플레이스라고 불리는데요. 여기 이제 성수동, 행당동, 행당 1동, 사근동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성동구 안에는 이렇게 올드타운, 업무지구, 핫플레이스 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두 가지가 안 나왔는데 두 가지는 키즈맘이나 전업지구 비율이 높은 주거지구. 성동구에는 없지만 개포동, 대치동, 도곡동 등이 한 가지 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원거리 상권을 이용하고 타시도의 방문 비율이 높은 주말 여행족 지구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화곡동, 신길동 이쪽이 해당되고요. 그런 성격은 성동구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네, 그래서 말씀이시죠? 내부에서 많이 소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양한 보통 서울에 있는 구들이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행정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행정동의 변화는 사람이 움직이면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퀴즈만 비율은 조금 있으면 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전략들이 1년 뒤에, 3년 뒤에는 이런 퀴즈만 지역들도 늘지 않을까. 그러네요. 지금 유아 비율이 높으니까 점점 이들이 조금 더 높아질 크면 유치원을 가거나 네. 초등학교를 가면 이제 그들의 엄마들이 키즈맘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키즈맘 비율이 늘어나겠네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보면 유동인구 데이터 기준으로 봤을 때 가구 구성에서 성동구가 전체적으로 키즈맘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서울시 평균과 거의 비슷하게 저희는 나오고요. 네. 대신 이제 청년들의 비중이 좀 높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얘기 들으면서 깜짝 놀란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성동구에 대한 기본적인 개괄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우리 상권 분석 전문가인 김영갑 교수님하고 본격적으로 그 핫플레이스 상권 성수동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교수님께서 성수동이 단기간에 핫해진 게 아니다. 10년 동안 쌓인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잘 될 것 같은 싹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살고 있는 곳, 제가 이제 안양 평촌에 살고 있는데 저는 이 지역에 한 20년 동안 살면서 계속 분석을 해요. 왜냐면 이게 여러 군데를 분석하는 것보다 내가 제일 잘하는 곳을 분석하는 게 이 추세 분석을 해보면 다른 상권을 설명하는데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집은 안양인데 제가 이제 근무지는 한양대에 있다 보니까 성수동을 제가 2013년도부터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심히 보기 시작한 거죠. 딱 10년 전이구만. 예,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제일 많이 갔던 데가 비사벌 콩나물 국밥집이라고 여기 진짜 콩나물 노포집이 하나 있는데 지금도 있습니까? 네, 지금도 있을 거예요. 지금도 아주 되게 잘 돼요. 그래서 골목 안에 있거든요. 근데 그때 거길 가면서 여기가 약간 이상하다. 뭔가 꿈틀거린다. 뭐 이런 느낌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2014년 되면서부터 뭔가 왜냐하면 여기 성수동이 사실은 약간 공장지대 같은 느낌의 그렇죠. 네. 건물들이 되게 많거든요. 거기에 막 예술가들이 들어오고 뭔가 그분들이 뭔가 약간씩 이상한 공간들을 만들기 시작했던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성수동으로는 왜 뭐 수제 거리, 구두거리, 그렇죠. 막 그런 소규모 공장들이 이제 쭉 있었는데 저도 이제 그때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공장지대에 예술가들이 좀 이제 모여들고 그런 작업실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또 이제 그렇게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건 그거고 뭐 그때는 이제 임대료도 좀 싸고 그렇게 또 도심에서의 접근성도 좋고 그런 이유 때문에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보니까 이제 2015년에 제가 이제 보니까 네. 무슨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냐면 성수동이 제2의 경리단길이다. 왜냐면 그때만 해도 아직 경리단길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상권이었으니까 핫했으니까 성수동이 그렇게 될 것 같아. 뭐 이런 기사들이 막 뜨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기사들도 이게 약간의 이제 좀
지자체나 이런 데서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약간 리딩해 나가는 느낌. 그렇죠. 일종의 마중 왜냐면 역할이네요. 그때 저는 솔직히 거기서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진 않았거든. 그 정도까지는 아니구나. 그 정도는 아닌데 좀 저기 생기긴 약간 하는데. 이렇게 솔직가를 뿌리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진짜 주변에 보니까요, 막 힙한 식당, 뭐 카페들이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소녀방앗간이라고 정말 작은 식당인데 식당이에요. 네, 방앗간이 아니고. 네, 방앗간 아니에요. 식당이야. 나 거기 가서 밥 되게 많이 먹었거든. 소녀가 운영합니까? 진짜 젊은 친구들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떤 지방의 식재료들을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건강한 식당.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당들이 만들어지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지? 근데 이제 성수동 잘하시는 분들 요즘 정말 유명한 집 성수동에서 유동인구 분석하면 사람들 제일 많이 가는 식당이 어딘지 알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일부러 물어봤어. 식당까지 분석 안 하지. 대성갈비 혹시 아세요? 대성갈비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시죠? 이 대성갈비라고 되게 오래된 돼지갈비집인데 얘가 그때 수요 미식회에 돼지갈비. 이게 다 보니까 메뉴도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하고 가격대도 딱 그들에게 소구할 만한 그런. 그렇죠. 거기다가 근데 또 사실 중장년층들도 돼지갈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되게 오래된 노포에 가보시면 이게 뭐 핫플이 되기엔 좀 그럴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데가 수요 미식회 나오면서 이게 또 완전히 빵 떴어요. 저도 이제 기억이 하나 있는데 성수동에 유명한 식빵 뭐 제과점이 하나 생겼다고 해서 갔다가 결국 그 기다리다가 사지도 못하고 돌아온 기억이 있어요. 근데 뭐 식당도 식당이지만 이렇게 이런 뭐 제과제빵 이런 것들도 이제 갑자기 확 또 입점을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당시에 되게 깜짝 놀란 게 이제 그 아까 비사벌 콩나물 국물이 골목에 이렇게 갑자기 그 대로변에 사실 그때만 해도 거기가 장사들이 안 돼서 다 뭐 비어 있거나 아니면 뭐 이상한 그 동네 일반적으로 있는 소소하게. 소소한 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집이 하나 들어왔어요. 이름이 밀도였고 밀도. 맞아요. 근데 보니까 식빵만 팔아요 또. 그러니까 그러게요. 베이커리긴 한데 막 보통 베이커리 가면 막 빵 여러 가지 많이 파는 게 우리나라 일반적인 그 당시에는 정말 획기적으로 식빵만 파는 집이 들어온 거야. 야, 저 뭐냐? 근데 갑자기 줄에 줄을 서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만든 거에 또 제가 일조하기도 했습니다. 막 블로그에 써주고 막 밀도 찾아오는 방법 뭐 이런 거 그 당시에 그런 거 하는 사람 별로 없었는데 그러니까 막 이게 그 빵 제 생각엔 그래요. 그 식빵 전문점 하나 때문에 우리나라에 식빵 프랜차이즈가 갑자기 막 생겨요. 맞아요. 그쵸? 네, 다른 신도시들에 보면 갑자기 식빵만 파는 막 가게들이. 그렇죠. 그게 제가 볼 땐 이 밀도 때문이에요. 한참 유행했어요. 이게 이 송동구의 성수동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저는 감히 저는 이제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비사벌이 진짜 노포지 않습니까? 네. 아마 비사벌 콩나물 국밥집을 개업할 때는 그 인근의 그 제과점 사장이나 일하시는 분들 아니면 소규모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쇠 만지고 이런 뭐 공업사 같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주 단골이었을 거 아닙니까? 점심 때 와서 드시고 저녁에 이제 소주 한잔 하시고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막 잘 차려입은 뭐 젊은 아주머니들 막 청년들이 오고 이러면서 이 골목의 변화를 고스란히 이분들은 관찰하고 계시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거기 먹으러 처음에 갔을 때마다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동네 분들 아니면 뭐 등산 갔다가 또 오셨던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갑자기 여기도 이제 고객층이 바뀌기 시작하죠. 그리고 거기가 바로 그 서울숲하고 또 접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숲에 왔던 분들이 서울숲 맛집 검색하면 사실 그 당시만 해도 갈 데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 블로그 또 열심히 썼어요. 비사벌도 다 개입을 하셨다니까. 서울숲 맛집 사람들 어디 가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막 이제 그런 데들이 이제 사람들이 막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뭐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이 공장을 개조한 카페들이 그때 2016년부터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즘 야 거기 막 이런 게 막 카페가 좋은 데 있대. 그러니까 요즘 생긴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2016년부터 이제 하나씩 이제 존재감이 생기기 시작한 거고요. 그런데 이 성수동에 정말 폭발적인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이 성수동을 확실히 알게 되는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2019년에.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이제 이렇게 유증기가 쫙 쌓이고 있었죠. 유증기가 쌓이고 있었고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이제 뭔가 하나 툭 터져서 기폭제가 있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 기폭제는 뭐였습니까? 그게 이제 사람들이 저도 이제 그때 요게 요 성수동이 뭔가 빵 터질 것 같은데 이 역할을 누가 해줄까? 제가 보통 이제 이런 걸 앵커 점포라는 용어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앵커 점포. 그게 뭐냐면 사실은 어떤 지역이 활성화되는데 우리는 뭐 어마어마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죠. 사실은 거기에 어떤 그 폭발력을 가해주는 아주 단순한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게 누구였냐? 사실은 그때 막 소문에 우리나라에 블루보틀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혹시? 근데 이 블루보틀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미국에서 이제 만들어진 브랜드인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블루보틀이 들어간 나라가 일본밖에 없었어요. 미국 말고요? 미국 말고 일본밖에 없었고 그래서 저도 블루보틀 때문에 제 제자들을 데리고 일본에 정말 많이 갔어요. 블루보틀 보여주려고. 그게 왜 그랬냐면 우리끼리 농담으로 블루보틀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까지 있었어요. 너희 우리 커피 먹고 싶어? 그러면 커피를 아는 민족이 돼. 그럼 우리가 너희 나라도 들어가 줄게. 물론 이제 우리끼리 만든 농담 섞인 이야기지만 진짜로 블루보틀이 그럴 만큼 아무 나라나 진출을 안 하는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 있죠? 일본 있죠? 그럼 제 세 번째 나라는 어딜 것이냐? 이게 엄청난 귀추가 주목되는 사건이었는데 한국으로 들어온다는 소문이 났어요. 근데 어디로 갈 것이냐? 삼청동으로 들어온다는 소문도 났고 기사도 나왔어요. 근데 그 1호점이 성수동으로 들어온 거야. 성수동. 그러니까 블루보틀 오픈한 날 제가 거기 갔는데요. 진짜 인산이네. 기억나십니까? 아니 근데 블루보틀 정도 되면 그렇다면 그렇게 자부심이 강한 브랜드라고 하면은 이렇게 상권을 이렇게 쭉 보면서 대한민국 상권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웬만한 그렇죠. 상권을. 1호점이니까 또. 그리고 여기는 자기네 브랜드하고 이미지도 맞아야 되고 앞으로 저기 성장 가능성도 커야 되고 이런 거 다 봤을 텐데 딱 그게 성수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 정말 잘해주신 거예요. 얘네들은 어느 나라에 진출을 할 때 1호점이 그 나라에서의 사활이 결정돼 있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1호점이 완전히 초폭발적인 성공을 거두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삼청동으로 갈까, 강남으로 갈까, 성수동으로 갈까, 뭐 정말 우리나라의 모든 상권을 다 분석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삼청동으로 가려고 했었죠. 근데 성수동으로 바꾼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여기가 자기들이 봤을 때 가장 앞으로 폭발력이 있을 상권이다. 그게 이제 성수동한테도 정말 혹시 성수동 쪽에서 뭐 이렇게 로비하는 거 아닐까? 성수동 성동구 갔다 뭐 아까 주지태 실장 뭐 설명해주고 부총장님 그 정도, 역시. 우리가 마케팅 전문가가 있다. 확실한 기회가 것 있다. 네,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성수동이 한풀이 되기까지 또 이런 스토리가 있었구만요. 이렇게 이제 뭐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표현처럼 이제 하나씩 이렇게 성을 쌓듯이 이게 돌을 얹어 성을 쌓듯이 이런 노력들이 이게 누적이 된 것 같아요.